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곧 없어질 테마다 아니면은 앞으로 한참 남은 얘기다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메타버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붐을 일으키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도 영국이 최강이어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독일이 유명하죠. 재밌는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800년도만 해도 영국의 주요 교통수단은 바로 이런 마차였습니다. 길거리에 막 마차가 돌아다녔죠. 근데 이런 식의 증기자동차가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격렬한 반대를 했는데요. 누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을까요? 바로 그 마차 운영하시는 이 마차협회에서 굉장히 큰 반대를 했고요. 또 철도협회죠. 얘들이 이제 증기자동차 때문에 승객을 뺏긴다 그래가지고 철도협회랑 마차협회에서 엄청나게 큰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의 이 아저씨가 누구냐, 존 스콧 러셀이라는 이 영국의 아저씨입니다. 1834년에 이거는 퀴뇨 증기차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다가 막 불을 뗍니다. 그래서 이 증기의 힘으로 바퀴를 굴리는 이게 이제 증기 자동차였죠. 이 아저씨가 승객 21명을 태우고 이제 증기 자동차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근데 출력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다 불을 덧대고 막 압력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증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승객 2명이, 앞자리에 앉은 2명이 직사를 했고요. 나머지 승객들도 굉장히 많이 다쳤죠.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영국에서 원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럽은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증기 자동차 폭발 사건과 함께 요 마부협회랑 철도협회는 의회에다가 청원을 넣죠. 증기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놀래가지고 마차를 타는 손님들도 위험하고 말도 위험하고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이제 연료를 막 떼는데 그 매연이 나니까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진다, 환경 파괴가 된다, 시끄럽다, 자 이러면서 청원을 넣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증기 자동차 산업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영국 의회는 당연히 기존에 이제 표가 많은 마부협회라든가 철도협회 편을 들어주게 되죠. 적기조례라고 하는데 이 증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는 한 3.2km 뭐 사람이 걷는 수준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시외에서는 한 6.4km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가도 된다 이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영국에서는 증기자동차가 없어지고 이런 마차들이 다니기 시작했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영국에서 증기자동차 만들고 뭐 여기에 투자하던 자본가들과 기술자들은 다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885년 이게 뭐냐면은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죠. 그 당시에 카를 프리드리 벤츠였는데 이게 첫 번째로 내놓은 그 휘발유 자동차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매연도 적고요. 굉장히 또 안전하고 크기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렸어요. 독일에 있는 자동차가 영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마차는 자연스럽게 독일차가 수입되면서 없어지고 원래 영국이 주도를 하던 이런 자동차 산업 자체도 독일로 뺏겨버린 이런 수모를 겪게 되죠. 이게 영국의 어리석음으로 기술의 진보를 막아가지고 산업을 독일로 뺏긴 이 사건을 적기조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마차협회나 철도협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당시에 증기자동차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 마차협회나 철도협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흉물스럽고 시끄럽다, 환경을 파괴하고 소음이 도시를 파괴하고 증기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도시가 더 나빠질 거다, 환경도 나빠지고 다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면서 영국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아 증기차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를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와 같은 일이 이제 없냐? 아닙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저기는 2013년에 12월 뉴스 기사예요. 지금은 전기차를 타는 게 뭐 앞으로 미래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하고 뭐 전기차가 클 거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13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이 전기차가 처음에 나온다 그럴 때 경제성 논란이 있냐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증기차와 마부의 논란과 좀 비슷하죠. 왜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로 충전하면 누진 요금제 때문에 전기료만 해도 월 28만원 이상이 나온다. 휘발유랑 경유차보다 더 유류비가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질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뉴스 기사 2013년에 나왔고요. 근데 2018년에도 이런 논쟁은 계속됐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들 때도 환경 오염이 되지만 실제로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환경 파괴가 되니까
전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친환경차는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됐죠. 2013년이나 2018년만 해도 당시 나왔던 게 뭐냐, 이게 전기차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다. 앞으로 상용화 되려면 오래 걸리고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니까 투자에 주의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테슬라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2018년 요때가 주당 $50 미만이던 시기 됩니다. 지금은 한 주당 얼마죠? 1156달러.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시기도 보면은 이제 2019년까지도 계속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보통 이렇게 저점이죠. 기회가 있을 때, 사야 됐을 때는 고평가 논란이 심한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아직도 저평가다, 이런 의견이 쏟아져요. 지금 최근 레포트들 막 보면은 아직도 테슬라 더 간다, 저평가다, 사라, 이런 의견이 갑자기 나오죠. 이때는 고평가 논란밖에 없었거든요. 주당 한 $50짜리가 1156달러가 되니까 이렇게 저평가 의견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산업이 태동하기 전에 뭐 $50 아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논란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생활에 직접 막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된다거나, 자, 이제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된다 확신이 생겼을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의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럼 애플의 경우는 어땠나 한번 볼게요. 지난 2006년 11월 29일의 뉴스입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1이 처음에 출시된 게 2007년 6월에 출시가 됐죠. 근데 2006년부터 이제 아이폰 첫 시리즈를 만들 거다, 이런 계획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애플 아이폰이 휴대폰 업체에 위협되지 않을 거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06년 11월에 요게 기사로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막상 2007년 1월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이렇게 만들겠다 발표를 했는데, 관련된 업계에 있죠. 업계 사람들은 놀라운 기능이 없다. 동종의 핸드폰 업체들은 이게 무슨 놀라운 혁신 기능이냐 막 이렇게 비꼬았고요. 반대로 일반 애널리스트 분부터 이제 개인분들은 굉장히 혁명적이다, 이게 아이폰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네, 우리나라에 2009년에 애플 아이폰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초창기죠. 미국의 포춘지. 그래서 대놓고 애플 주식을 사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5년간 애플의 주가가 428%나 올렸다. 성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성장은 하기 힘들고 이제는 뭐 똑같이 그냥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 고평가다. 그래서 2010년에 포춘지에서 애플 사지 마, 이게 강력하게 매도를 주장했죠. 근데 주가는 어떻죠? 2010년 2월에 주당 애플 주가는 7.16달러. 근데 지금은 주당 161달러죠. 이 포춘지 놈들을 그냥, 네. 만약에 포춘지 믿고 매도한 사람들은 진짜 포춘지 진짜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싶겠죠. 항상 논란이 많고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을 때는 대부분 다 주가가 굉장히 낮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주식을 못 삽니다. 우리 지금 시점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면 왠지 이상하게 저평가 같고, 앞으로 더 좋아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산업이 태동하고 딱 발전을 하기 전에 가장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때만큼 이렇게 쫙쫙 뭐 수십 배 올라가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럴 때 사야지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메타버스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미래의 핵심이다 이러면서 올인을 하고 있어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게 옛날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 이런 얘기 하죠. 뭐 메타버스 공간? 뭐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냥 채팅하던 데서 채팅하는 거랑 도대체 뭐 메타버스가 뭐가 틀리냐. 뭐 아바타로 뭐 대화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 자기 얼굴 나온 걸로 대화하던데 그냥 화상 통화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저씨가 바로 슌페터 아저씨인데요.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분이죠. 창조적 파괴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뭐냐? 기업들이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은 서비스와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내놓는 것 등, 이렇게 신제품들을 내놓고 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변화가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이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꿀 때가 되면 이왕이면 대부분 다 신제품을 구입하시지 뭐 과거 오래된 모델을 굳이 찾아가지고 구입하진 않으시죠. 만약에 스마트폰 사업하는 CEO가 야,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성능 좋고 전화도 되고 더 이상 더 좋아질 스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제품 구매하느라고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우리 기업도 이제 충분히 기계 좋으니까 더 이상 신제품 안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CEO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내 놈은 아주 미친놈이에요. 기업은 끊임없이 성능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고 뭔가 개선을 하고 끊임없이 이런 걸 내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반드시 효율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뭐 아니면 새로운 특별한 이렇게 뭐 접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놓아야지만 된다. 이건 아니죠.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2, 30만 원, 50만 원 아래의 핸드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갑자기 100만 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과연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핸드폰 요금을 비싸게 낼 이런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처음에 끝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이 슌페터 아저씨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기업가는 자기 자신의 발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기업의 대표 아니면 기업의 CEO들은 조금 있으면 아무리 어떤 디자인이 나오고 성능이 나와도 사람들이 곧 지겨워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보통 2년 주기로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주기가 3년, 막 4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죠. 예, 계속 신상품을 출시하고 패션쇼를 하고 하면서 유행을 계속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입던 옷을 뭐 내년에도 입고 후년에도 입고 계속 입으면 패션 업계가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요. 지금 플랫폼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이것이 지겨워진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뭐 페이스북이 지겨워지니까 인스타그램이 대체하고 뭐 핀터레스트가 대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언제든 발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여기에 주도권을 계속 쥐어가기 위해서라도 그 답을 지금 메타버스로 보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그쪽으로 모든 서비스를 유도할 만한 구미가 당길 만한 이런 요소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권을 계속 쥐어나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방향도 어느 정도 보이죠. 자,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있고 되네 안 되니 말이 많은 기간이 사실상 가장 저렴한 기간이에요. 당장에 지금 산다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겠죠.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메타버스를 가장 잘 준비하는 이런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뭐 로블록스라든가 유니티 뭐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도 뭐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 시대를 계속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너무 고평가다 지금 너무 오른 것 같다 그러면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그럼 어느 순간 빵 터지는데 네, 그때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빵 터지고 나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는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플랫폼들에서 주도권을 쥔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메타 세상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전에 로블록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근데 꾸준히 모아가다 보니까 지금 전날에 10%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 정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땐 그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 주신 분들께 제가 하고 뭐 종목이라든가 실제 상황에 맞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이제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죠. 우리 채널 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열심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5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은 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으니까 메일 주시면 제가 한 달 교육 진행해 드리니까요. 꼭 잊지 말고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